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빈혈이 있다는 진단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신데도 스스로 피로회복 차원에서 난 철분을 먹어야 되겠다면서 철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잉의 철분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정재훈 약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굳이 이 약까지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약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약 베스트 5예요. 먼저 5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사님 어떤 약입니까? 일단 5위는요. 네. 이게 사실 뭐 제가 다 정한 거라 순위가 큰 의미는 없지만 5위는 엽산입니다. 임산부는 일단 예외고요. 예외. 네. 그래서 엽산은 임산부는 드셔야 되고 가임기 여성분들은 드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관 결손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형 유발 위험이 엽산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임신이라는 게 또 계획을 하고 임신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네. 이거는 임신 초기에 중요하거든요. 처음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가임기 여성분들은 평소에 엽산을 권장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5위에다 엽산을 네. 뽑아놓은 네. 이유는 다른 분들, 특히 중장년 남성이 굳이 엽산을 따로 드셔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엽산 자체를 사실 식품으로 다 섭취를 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엽산은 말 그대로 뭐 나뭇잎 그 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채소, 과일, 채소 먹으면은 엽산이 거기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어도 예를 들면 아침 식사로 뭐 시리얼을 드신다. 네. 그럼 거기도 엽산이 강화가 되어 있고 또 밀가루도 요즘에 보시면 그냥 밀가루도 있지만 영양 강화 밀가루가 많거든요. 밀가루에 엽산을 이미 넣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 왜 이렇게 강화를 해놓은 것들이 많냐면 사실은 가임기 여성분들한테 엽산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챙겨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미 식품에 좀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강화 식품을 드시는 걸로 자기도 모르게 엽산이 보충이 되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다른 성인이 엽산을 굳이 더 많이 드시면 물론 이제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위험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엽산 과잉이 되네. 네. 엽산이 과잉이 되면 이제 심혈관계 위험이나 아니면 암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요? 네, 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입증이 됐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논란이 있는데 엽산을 내가 추가로 챙겨 먹어야 되느냐?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5위로 엽산을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위는 엽산이었고요. 4위는 뭡니까? 4위는요. 4위는 비타민 B6입니다. 이게 피리독신이라고 부르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에서는 가끔가다 뉴스에 나와요. 이제 비타민 B6가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외, 특히 이제 북미 쪽에 고함량 비타민을 가지고 내가 더 건강해지겠다고 막 완전 막 메가 도즈로 해서 엄청난 양을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종합 비타민도요. 우리나라 판매되는 종합 비타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을 되게 중시해가지고 이게 함량이 하루 뭐 섭취 권고량 100% 이 정도에 맞춰놨지 막 몇 배가 아니에요. 되게. 근데 해외 제품은 진짜 여러 배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타민 B6는 사실은 이게 모자라면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도 신경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 쪽에 문제 생긴다는 건 뭐냐면 뭐 가볍게는 뭐 그냥 간지러울 수도 있고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신경 막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냐면 해외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로
사온다든지. 과잉이 되는 게 또 이게 문제네. 네. 부족해도 문제죠. 부족해도 문제인데 과잉이 비타민 문제야. B6는 그럼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음식 중에서는 강화해놓은 이제 뭐 밀가루로 만든 시리얼 뭐 그런 이런 데 거 들어있어요.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중에서 닭고기, 어. 네, 그리고 뭐 감자, 시금치, 아, 그럼 네, 충분하겠는데. 아보카도, 뭐 바나나 이런 데 아.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B군 쪽에 네. 영양제 나온 것들은 함량을 끌어올려도 되는 거는 높게 해놓고 이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성분은 사실은 좀 적게 넣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네. 고함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군 정도 드시면 되겠네요. 네, 비군 정도 드시는 네. 거는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세 번째는요, 비타민 A입니다. A? 네, 어. 비타민 A. 비타민 A도 꼭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한데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설명이 약간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비타민 A가 지나치면 그때는 이제 독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시력이 되게 중요하고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야맹증 생길 수 네. 있고 또 뼈가 자라는 데도 중요하고 면역에도 중요하고 특히 면역에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는 또 비타민 A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비타민 A가 이게 지나칠 때는요 간독성이 있습니다. 간독성 문제 외에도 이로 인해 가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드실 때 비타민 D를 함께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요. 보통 하루에 전에 쓰던 국제 단위 IU로 하면은 5,00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뭐 골다공증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국내에서 비타민제 드실 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종합영양제에 한 3,000 정도 들어있고요. 임신부들, 그러니까 임산부를 위한 그런 종합영양제에는 5,000까지 들어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보통 이제 하루에 10,000까지를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5,000 들어있으면 나머지 5,000은 식품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5,000 들어있는 건데요.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종합영양제 3,000, 그 다음에 눈 영양제에도 1,2,000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과잉될 수 있다. 과잉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는 전에 이제 핀란드 쪽에서 90년대 거기 흡연자들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비타민 A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폐암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연구를 해보니까 폐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더라. 그래서 고함량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 A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에도 항상 설명서에 써 있는 게 고함량으로 이걸 섭취하게 됐을 때 흡연자는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런 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비타민 A하고 함께 드실 수 있는 비타민 E. E. 네. 어. 이게 이제 비타민 A하고 E하고 재미있는 게 사실은 아까 그 핀란드 연구가 비타민 A하고 E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원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암을 예방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암 위험을 낮춰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핀란드에서 5년 동안을 추적을 했는데 이거는 연구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한쪽에는 이런 항산화제 비타민을 주고 네. 다른 한쪽에는 가짜 약을 주고 임상시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에 추적을 해보니까 비타민 A하고 E를 준 쪽이 암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흡연자에서.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의외였었고 이런 뭐 베타카로틴, 뭐 비타민 E 이런 뭐 비타민 A 이런 거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사용된 제품이 더 퀄리티가 좋은 뭐 천연 이런 걸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양산품을 써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해석이 어떻냐면요. 이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넣어주면 몸에서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쉽게 해서 면역계라든지 이런 데서 뭐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거하고 싸울 때 필요한 것도 산화물질인데 항산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용성이라 또 빠져나가지도 않으니까 균형이 깨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섭취하면 심혈관계 쪽의 위험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입증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는 예전에 이제 토코페롤 네. 이거 열심히 먹으면 노화가 늦춰질 거다. 이런 또 주장들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십수년째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유익하다는 게 입증이 안 되면서 오히려 살짝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나타난 연구가 있고요. 하루에 400국제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암 위험이라든지 심혈관계 위험만 보지만 그냥 모든 원인 그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의사나 뭐 약사나 누가 전문가가 권고해가지고 드시는 게 아니고 예전에 신문 기사 보고 내가 계속 먹고 있었다 하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은 게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드시려면 뭐 견과류라든지 견과류 드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식용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비타민 E 많이 식용유 뭐 늘 들어있어요. 먹잖아요.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식용유 다 해서. 심지어는 계란 후라이에서 드시면 그 계란 노른자에도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E 자체는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은 비타민이고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 뭐 자유 레디칼 이런 것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산화 물질로 인한 손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영양 물질이다, 항산화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심지어 비타민 E가 모자랄 때 어떤 결핍 증상이 성인에서 나타나는지도 불분명한 뿐더러 약으로 보충제로 이거를 고함량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좀 위험이 증가하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연구도 있어서 그래요. 네, 소수긴 하겠지만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하고 좀 상담부터 다시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위인데 1위가 뭐예요, 그러면? 1위는요. 의외로 필요한 거일 수도 있지만 철분입니다. 철분. 네. 나이 드시면 철분 꼭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임산부 얘기 나오지만 임산부도 철분 꼭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빈혈이 있다는 진단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신데도 스스로 피로회복 차원에서 난 철분을 먹어야 되겠다면서 철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잉의 철분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몇 년 전 연구 결과지만은 뭐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뭐 적색육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붉은 고기를 아무튼 많이 먹거나 그걸로 만든 가공육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연구 결과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얼마나 위험이 크냐에 대한 게 논란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분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장의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철분은 녹이 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으로 과잉으로 들어온 철분도 사실은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맨날 뭐 항산화제로 좋다고 드시는 게 그런 걸 막기 위한 건데 철분은 그런 복잡한 산화 반응을 촉발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암 위험을 높인다든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안 좋은 건강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철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빈혈 때문에 철분을 드시는 분들도 짧게 쓰시는 게 대부분이고 보통 3개월이나 이렇게 짧게 쓰도록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빈혈일 때 원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부에 무슨 출혈이 있어가지고 빈혈이다. 그러면 그걸 안 잡아내고 계속 빈혈량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이제 월경 할 때 생리혈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빈혈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철분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철분은 병원에서 드세요라고 권고하지 않는 이상은 철분을 아예 추천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철분 먹으면 기분 나는데 하면서 아무런 어떤 전문적인 상담 없이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위로 뽑았습니다. 예. 네.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약 베스트 5 과잉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네. 우리가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꼭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 뭐 하나만 꽂아주실 수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장년층은 단백질
단백질. 네, 단백질이 이제 흡수율이나 효율이 소화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 형태로 먹어도 돼요? 파우더 형태 드셔도 되는데 일단 식사로 하시는 식사로. 게 더 좋고요. 고기 좀 드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살짝 빠뜨렸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비타민 A가 충분하다는 식으로 연구가 나오다가 2010년대 들면서 갑자기 부족한 걸로 나왔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비타민 A도 주로 이제 어떤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흡수 효율 문제 때문에 계산 방식에 따라서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채식을 해도 단백질 섭취를 할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뭐 우유라도 한 잔 드신다든지 뭐 달걀이라도 한 개 드신다든지 해서 좀 음식으로 보충해 주시고 그걸로 모자랄 때는 말씀하신 뭐 음료도 되고 가루로 돼 있는 것도 되고 해서 좀 보충해 주시는 게 이게 중장년이 될수록 단백질 섭취를 적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훈남 약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